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조선시대 향촌자치에서 배우는 주민자치, 우리 박경화 교수님의 강의를 마치고 이제 토론회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회는 한국주민자치중앙회 회장님이시고 한국자치학회 회장님이신 전상직 회장님께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정말 선생님 정말 주옥 같은 정말 우리가 몰랐던 그 영역을 확실하게 안내해 주시는 명강의에 정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그 선생님 강의 들으면서 주현향약, 저는 이제 수령향약이라는 용어를 먼저 들었습니다. 그 주현향약하고 지금 현재 있는 주민자치제도와 비교를 해보면 상당히 재밌겠다는 이런 생각도 한번 했습니다. 선생님 오늘 말씀 주시는 중에 우리가 배워야 될 파악할 정말 새겨야 될 일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하나씩 선생님 시간 걸리더라도 자세히 좀 여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찬동 교수님 좀 말씀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는데요. 김찬동 교수님은 학부 때는 경제학을 하셨고요. 그 이제 동경대학에서 행정학을 하셨습니다. 김찬동 교수님 한번 말씀 좀 주십시오. 예. 네, 오늘 박경화 교수님께서 역사적으로 바라본 우리 한국의 향촌 자치에 대해서 쭉 역사를 이렇게 얘기해 주시고 또 귀한 자료들도 많이 가져오셔서 알려주셔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지방자치 역사를 가르치거나 지방의회의 역사를 가르칠 때 금방 우리 박경화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조선시대의 그 내용들을 저도 강의를 해서 얘기는 했는데 기본적인 큰 구조 틀만 이야기를 한 거였지 오늘처럼 굉장히 이 지방 그 통치라고 하는 거라든지 향촌 지배라든지 이런 틀을 구조를 구조적으로 분석을 하시면서 또 향약이나 향안, 유향소 이런 부분들을 설명을 해주셨는데 저도 이걸 가르칠 때 행정학을 전공을 하니까 이게 국가 통치의 영역과 또 정말 주민자치적인 영역의 이 구분이 어떻게 되는가 또 지방의회를 이렇게 가르치다 보니 주민들이 정말 그 주권의식을 가지고 참여하거나 또 의회와 같은 이런 조직들을 만들거나 총회와 같은 조직을 만들어서 했는가 이런 것들에 좀 주목해서 보았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런 이 향약들이 주로 어떤 생활의 이런 자치의 범위를 커버하는가 이런 것들을 볼 때 아까 가보개혁 이렇게 얘기하셨을 때 저도 놀랬던 게 우리 기록들이나 이걸 보면 교육부터 시작하여서 굉장히 다양한 우리의 공공 서비스들을 자치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구조가 있었던 걸 보고 이게 우리 한국의 이 주민자치가 나아가야 될 방향에 있어서 굉장히 선도적으로 우리 이 뿌리와 역사에서 가지고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한국의 그 지방의회 역사나 지방자치 역사를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아무튼 쭉 이렇게 들으면서 하나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은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떤 거냐 하니까 한국의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또 주민자치회라고 하는 게 과연 어디로 가야 되는가 하는 부분들을 지금 저희들이 우리 자치학회라든지 중앙회 통하여서 굉장히 심도 깊게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건데 이런 현재 상황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어떤 로드맵을 잠깐 한번 말씀을 드리면 원래 이 읍면동이라고 하는 행정기구인 거죠.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어떻게 보면 국가 통치의 하부기관에서 자문조직 비슷하게 혹은 시설 운영위원회와 같은 형태로 주민자치회가 되어 있어서 이게 주민자치라고 하는 이름은 얘기를 하고 있지만 자치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문제제기들을 우리 지방자치학회라든지 행정학회에서는 문제제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이 주민자치라고 하는 것이 제대로 되어 있는 영국이라든지 프랑스라든지 이런 데를 보면 그 정도의 규모, 읍면동 정도의 인구 규모이면 지방 정부가 되어 있어서 거기에서 의원들을 뭐 5 혹은 7 이렇게 뽑아서
그 지역을 이렇게 다스리는 그러면서도 자치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지방세를 다 내어 사는 그러니까 그런 형태가 우리가 이상적인 형태다라고 하면서 계속 이렇게 학계에서는 주장을 해왔던 거고 그래서 우리 주민자치위원회나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를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도 2010년부터 그 시범 실시 이렇게 하면서 세 가지 모델 이렇게 얘기했던 것 중에 제일 이렇게 앞서 나가 있었던 주민 조직형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이 서구에 있어서의 정부가 형성이 되는 그러니까 그거를 이렇게 염두에 두고 얘기를 했던 거죠. 그렇게 얘기했는데 오늘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 박형아 교수님의 한국 전통 속에서도 이 국가의 통치가 이렇게 다 도달하지 못한 영역이 있었고 또 그것이 고려 시대에서 조선 시대에 이렇게 넘어오면서 후기에 들어와서야 겨우 수령들이 그러니까 향촌 지역에 대한 통치를 이렇게 확장해 나갔고 그게 주현 향약이라고 하는 장치를 통하여서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부분과 아주 주민들이 이 향촌에 있어서 이런 자치적인 조직들이 있었고 또 그 조직의 이런 모습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떤 축제를 한다든지 또 거기에 있어서 이 농경을 이렇게 하는 그런 생활 속에 자치적인 그런 조직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의 질문이 되는 게 뭐냐니까 이런 질문을 저희들이 지금 하게 되는 거죠. 뭐냐니까 현대 우리 지금 한국 사회는 도시화가 굉장히 진행이 많이 되어져 가지고 공동체라든지 지금 그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마을 단위라고 하는 것들이 농촌은 그나마 조금 흔적들이 남아 있지만 그리고 농촌의 대부분의 인구들과 또 고령화 또 이렇게 이 도시로 이렇게 이주해 버림으로 인하여서 거의 이런 주민자치 우리 한국의 이런 주민자치 마을 공동체 단위 이런 것들이 지금 사라져가는 상황 속에서 과연 이거를 우리가 읍면동 레벨의 주민자치회라고 하는 데서 이걸 어떻게 살려내고 연결해야 되느냐 하는 고민들이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도시 지역에 있어서는 이런 공동체적인 축제적인 요소가 거의 사라져 버렸고 또 하나가 우리 한국이 지방자치 제도를 선택을 하면서 이 읍면 자치가 아니라 시군 자치를 하게 되어지면서 자치적인 요소, 그러니까 주민주권적인 그런 요소가 적용이 되어서 대표를 뽑는 공간은 시군 영역에 되어 있지 읍면 영역은 완전히 이 자치가 없는 공간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과연 어떻게 우리가 이 주민자치라고 하는 것을 한국의 전통을 살리면서 해야 되는가 하는 고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시 지역은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보면 거의 대부분은 이런 공동체 영역이 사라져버리고 아파트 단지라든지 이런데 생활 공간 관리의 필요 때문에 자치를 하고 있는 그런 정도이고 그것보다 규모가 큰 도흥이라든지 이런 공간은 정말 이게 자치를 하기는 너무 규모가 커서 그리고 실제로는 뭐 읍면동에 있어서 축제라고 하면서 사업들을 벌이고는 있는데 거기 인구가 한 2만에서 5만 정도까지도 서울은 되는데 겨우 참여하는 사람이 200명 참여하면 굉장히 잘했다 이렇게 지금 축제도 얘기하는 상황 속에서 과연 이 우리 전통적인 이 주민자치의 이런 영역들을 어떻게 이 읍면동 레벨 규모로 끌어올리고 연결시킬 건가 하는 고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다시 조선시대의 이런 상황들을 이렇게 보면 그 규모와 계층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역시 읍면동 정도의 이런 규모들은 국가에서 수령을 파견하거나 이런 이 주현과 같은 향약 같이 역시 국가와 왕의 어떤 통치가 이렇게 작용하는 영역으로 되어 있었던 것 같아서 저희들이 아마 여기서 아마 주 관심은 읍면동 레벨을 어떻게 끌고 가야 되느냐 혹은 그 밑단위를 지금 가야 되느냐 이런 고민들이 있어서요. 그러니까 이 한국의 주민자치를 과연 마을 단위로 할 건지 통리 단위로 할 건지 읍면동 단위로 할 건지 또 아까 말씀하셨던 지방 통치라고 얘기하셨던 도와 군과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될 거냐 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질문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렇게 주민자치에 나아갈 방향에 있어서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지금 현대 사회에서 많이 사라져 있는데 이걸 억지로 다시 만들어야 되느냐 하는 부분과 어떻게 만들 거냐 하는 고민이 있고 또 공동체와는 다른
자치관리구역이라고 하는 어떤 공간구역 속에 도로라든지 우리 아파트 단지 같으면 예를 들면 방범이나 청수나 쓰레기 처리라든지 그 다음에 뭐 그 정화조 처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유적으로 처리해야 될 도시 생활에도 구역 단위로 생기는 이런 부분들의 자치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 거냐라고 하는 고민들. 그래서 이게 그 말씀하셨던 이런 축제라든지 뭐 이렇게 이 어떤 교육 기능으로서의 사당 개념 이런 것들이 지금 다 사라져 버려 있는 상태에서 과연 어떻게 도시 자치를 해야 되느냐 하는 그 고민들이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 또 하나의 질문은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면 조선 시대에 아무튼 이 자치 이런 부분들은 신분 사회라고 하는 제약들이 있었던 것 같고 지금 저희들이 우리 자치 이론을 주민 자치가 정말 자치답게 이렇게 하자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 자치권의 연원이 어디에 있냐라고 할 때 그게 지방이 고유건설로 가지고 있는 거다. 그리고 이 국가로부터 전례했느냐? 뭐 최근에는 국가가 보장을 하면서 그 범위 내에서 하는 거다 하는 제도 보장설 이런 이야기들도 하고 있는데 이런 자치권의 연원을 이야기할 때에 결국 그 고유건설 속에는 그 기반이 이 서구 쪽의 민주주의 이론이라든지 이 국가 형성 이론, 사회 계약론 이런 게 가장 뿌리가 주권 재민이라고 하는 모든 국민이 주권자다라고 하는 이 개념이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자치를 저희들이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심지어 국가라고 하는 것도 이미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국가라든지 이런 것들은 현대의 국가 개념이 있기 이전에 이미 자치가 있었던 거다. 이런 것들이 자치 이론에 있어서 가장 뿌리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 이 조선 시대 때의 이런 주민자치 혹은 향촌자치를 우리가 연구하고 조사하는 것은 좋은데 과연 이게 국가 통치가 이르지 않아서 이렇게 자연 발생적으로 생겨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것 속에서도 과연 주민들의 주권자 의식, 그러니까 왕을 우리가 주권자로서 선택하고 할 수 있는 이런 개념의 자치 개념까지는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인지, 그러니까 현대의 아무튼 이 주민자치의 이론은 주민들이 주권자다라고 하는 개념이 지금 방향을 잡아가고 있고 그게 지방자치법 이번 전부 개정하는데도 그 개념으로 지금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물론 이게 현실 속에서 제대로 구현되기는 쉽지는 않을 거다라고 하는 생각은 들지만 아무튼 현재 큰 주민자치의 뿌리, 사상, 철학, 가치에 있어서는 이런 개념이 잡혀가고 있는데 우리 조선시대의 이런 주민자치의 개념들을 어떻게 지금 연결시킬 거냐? 그냥 그 형태를 옛날에 그걸 자치적으로 마을 축제도 하고 했으니까 마을 단위의 축제를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기도 쉽지 않은 것 같고 이미 그게 우리 한국은 뭐 서울시 단위의 축제라든지 굉장히 규모들이 큰 단위의 시군 단위의 축제라든지 이런 큰 규모의 단위를 축제를 하고 있고 거기다 예산들을 굉장히 지금 많이 쏟아넣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이런 아주 마을 단위의 40호, 50호 정도가 문화를 그리고 전통을 이어가는 그런 풀 혹은 그릇 같은 공간인데 그런 공간을 현대에 있어서 어떻게 이게 다시 한번 끌어내고 현재 지금 저희들이 여기 대부분 주민자치위원들이 와 계시지 않습니까? 주민자치위원회의 활동과 연결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한 세 가지 정도만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그 김창동 교수 이렇게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질문하신 부분을 먼저 답하시고 난 뒤에 그다음 하시는 게 이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예, 먼저 답변 다 듣고 하실래요? 그게 좋으실까요? 예, 그 김창동 교수님이 보면 어떻게 보면 현재 있는 제도와 조선 향촌 자치의 그 함의와의 이제 관계를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조선에서 많이 배우고 싶은 사항이 있는데 그 질문을 드린 것 같고요. 다음에 그 여미절 교수님 저기 말씀 좀 주십시오. 저는 오늘 이 콜로퀴움의 주제가 그 조선시대 향촌자치에서 배우는 주민자치라는 부분들을 했는데 아까 박강학 교수님께서도 이렇게 열강을 해주시면서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그
그 커서 이렇게 동네에서 크면서 보고 배웠던 그런 많은 이야기들과 또 제가 실제로 봤던 부분들에 대해서 그 상당히 좀 어릴 때였던 그런 해상으로 많이 돌아갔던 느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그 콜로퀴움 주제에서 보듯이 사실 우리가 과거와 지금 현재를 놓고 볼 때 과연 지금 시대가 맞지 않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결국 문화라는 측면에서 좀 우리가 어떻게 현대의 주민자치 어떻게 접목할 거냐, 시사점을 얻어서 접목할 거냐 하는 부분들을 갖고 저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아까 공동체란 말을 많이 했는데 그 우리 김찬동 교수님도 과연 지역사회라는 것이 없어졌다라는 뭐 상실에 대한 이론들도 있고 무슨 말이냐, 지금 이런 지역사회 공동체가 그래도 유지되고 있는 대표적인 것이 우리 향후회라든지 동창회라든지 우리 또 성시들 같은 이렇게 이런 것들이 아직도 이런 어떤 공동체고 이런 부분들이 유지되고 있는 부분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곰곰이 이 주제를 토론할 때 그러면 그런 상실과 보존을 어떻게 제3의 대안으로 어떻게 우리가 접목할 거냐 하는 부분들이 향후에 가지지 않냐. 그래서 저는 이런 오늘 그 박경화 교수님이 쭉 이야기하셨던 부분들을 갖고 어떤 시사점을 얻어서 향후에 지금 우리 주민자치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우리 현실에 맞게끔 접목할 거냐 하는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향후에 이루어져야 되냐 않겠냐. 아까 향학도 보면은 다 총개발하다 또 지역마다 다 다르거든요. 그러면 주민자치라는 것들도 주민자치에도 다 지역마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또 행정학을 했기 때문에 쭉 그 우리 조선시대의 그 좀 지방행정을 보면서 이번 그 향촌자치를 보면서 저는 아까 그 박경화 교수님이 좀 두 가지를 그 제가 이야기하려던 부분을 언급을 하시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면리제라는 부분들을 우리 좀 집중적으로 앞으로 좀 박경화 교수님이 저는 이제 사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행정적 측면에서 저는 보는 거고 박경화 교수님은 이제 사학을 하시니까 면리제에 대한 부분들을 좀 저희가 좀 봐야 될 거랍니다. 왜냐하면 그 조선의 그 지방행정을 보면 군형까지는 지방간이 파견이 됐고 그 군현 밑에는 면리는 결국은 어떻게 보면 지금으로 말하면 주민들에 의해서 자치적으로 우리가 이루어졌다는. 그래서 결국은 조선의 그 지방행정을 보면은 결국은 그 집권적인 측면과 분권적 측면이 좀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던 측면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우리 향촌 자치를 좀 면리제의 관계 속에서 좀 우리가 집중적으로 좀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말미에 그 박경화 교수님이 간단하게만 이야기했는데 동해 부분을 잠깐 간단하게만 동해인데 결국 그 제가 어렸을 때 보면 오늘 박경화 교수님이 하나 말했는데 저희 어머님이 저도 말씀했는데 우리 정월 대보름 때 그 토지신이라든지 이렇게 동네에서 제사를 지내는데 절대 그 제사 음식을 할 때는 절대 지금으로 보면 우리 여성분들은 잘 아냐 간을 안 봅니다. 예, 그게 절대 음식을 이렇게 조리를 하고 그럴 때 절대 이게 간을 안 보고 그래도 다 어르신들이 말씀할 때 다 간이 맞는데요. 그런 이야기들을 그러니까 이게 음식이 짜다 맵다 그런 거 다 그때는 뭐 맵게는 안 하니까 그런 어떤 저도 어렸을 때 했는데 결국 제가 볼 때는 정월 대보름 때 우리 마을에서 있었던 동해 그런 니에 동해 회의를 주요 우리 마을의 의사 결정들을 다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조금 현실에 맞게끔 볼 때 우리는 아까 제가 면리제를 이야기했지만 현실에 지금 주민자치만 할게요. 읍면동 중심에서 우리가 주민자치회를 어떻게 이제 그러면 면이 있다라면 리들이 분명히 뭐 12개 리든지 10개 리가 있거든요. 그런 우리 전통의 현실 속에서 어떻게 이런 주민자치를 좀 우리가 설계를 할 건지 그리고 아까 김창동 교수님도 도시화된 어떤 지역의 동에서는 또 그 동에 맞는 주민자치의 어떤 도시화되는
사회에서 주민들이 갖고 있는 어떤 또 통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아까 그 관리제 말씀하셨는데 그런 다양한 것들을 어떻게 도시동에 맞는 주민자치의 설계가 좀 고민이 돼야 될 거라는. 근데 그 안에는 분명하게 아까 제가 선점했잖아요. 아직까지 도시화되면서 공동체가 없어졌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우리 쭉 오랜 역사 속에 대한민국 사람들의 문화 속에는 공동체가 살아 있다는 거. 아까 다 작은 우리 최근에 그 사회에 뭐 어떤 무슨 법이 만들어져서 그러지만 우리 부의라는 것들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아무리 도시화되고 없어도 부의라는 것들도 우리의 어떤 상부상조하는 그런 자치적인 모습들이 지금까지도 내려오는 좋은 모습들이거든요. 이제 그게 너무 과해지니까 지금 어떤 폐단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 거지. 원래 의도대로라면 그래서 저는 좀 물론 그런 어떤 조선 시대의 향촌 자치하고 지금의 어떤 맞지 않는 부분도 있지만 긍정적인 부분들을 갖다가 어떻게 우리식 지금의 현대화 시킬 거냐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은 좀 고민들이 이루어져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저는 이번에 그 시사점을 통해서 좀 우리가 좀 얻을 수 있는 것들은 저는 세 가지로 생각합니다. 요새 뭐 주민총회라고 많은 말들을 지금 현대식으로 좀 이야기하는데 옛날에는 마을 총회예요. 예. 근데 우리에는 총회는 그런 부분들이 동해를 통해서 결국 마을에 이런 공론회장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런 것들이 이 작은 단위로 갔을 때 어떤 소속감과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고 현재로도 사실 많은 주민자치원들이 읍면동에서 활동을 하고 있지만 이분들 급여를 받고 하는 거 아니거든요. 나름대로의 그런 봉사정신과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속에서 본인들의 사비를 털어가면서까지도 하는 것들은 이런 공동체 의식과 지역에 대해서 어떤 소속감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들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건지에 대한 부분들을 하고 결국 두 번째로는 향하게 아까만 규약들이 쭉 있었는데 결국 그 마을의 그 향인들끼리 정해냈던 규칙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최근에 우리가 마을 규약들에 대한 부분들이 반드시 동민들이라든지 면민들이라든지 우리가 이런 규약들을 어떻게 만들어서 현대판의 어떤 자치규약으로서 어떻게 역할을 할 건지에 대한 부분들을 갖고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세 번째로는 결국은 아까 김찬동 교수님이 사람들의 최근에 그 현대 도시화된 사회에서 사람들은 분명히 나하고 이해관계 없으면 절대 참여를 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그런 사람 우리 지금 도시화된 현대 사회에서 어떤 불평등 문제 우리 사회에서 가진 모순의 문제들을 어떻게 주민들과 같이 공론하고 협동으로 끌어낼 건지 최근에 저는 그래서 많은 다양한 주민 조직들을 이제 최근에 좀 여쭤보면 기능적 사회로 봤을 때 좀 주민들의 다양한 주민 모임들을 아까 우리 말했듯이 그런 그 주민 자치회 형식으로 좀 우리가 끌어낼 수 있는 부분들이 결국은 우리가 조선시대 향촌 자치에서 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주민 자치의 그런 적용 가능성을 좀 세 가지로 좀 보는데 첫째 주민 자치의 역할에서 보면 아까 제가 동해에 이제 좀 메모를 해왔는데 제가 어렸을 때 보면 우리 동네 예를 들어서 정월대보름에 올해 우리 동네에서 인건비를 어떻게 할 건지 다 정합니다. 왜냐하면 박경화 교수님 댁에서는 좀 여유가 있어갖고 하루 일당을 3만 원을 받고 저희 집에서 2만 원을 밖에 못 주면은 우리 동네에 공동체가 완전히 깨져버린 경우들이 많거든. 결국 동네에 갈등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 동네에서는 올해 품삯으로 했을 때 얼마를 할 건지 우리 동네의 재산을 어떻게 할 건지 그런 부분들이 다 있었거든요. 또 그리고 아까 니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지금으로 보면 니 통장이죠. 니 통장에 지금이야 뭐 국가에서 월 얼마 더 주고 그랬지만 옛날에는 쌀이나 버를 1년에 2번씩을 줬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어떤 임원들에 대한 그런 급여라든지 또 그런 부분들을 이런 동해라든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도 앞으로 우리 과거의 전통 속에서 주민자치회를 운영을 할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중요한 어떤 우리들이 활용할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 두 번째, 지금 주민자치의 기능적 측면에서 지금 세 가지 기능을 지금 안행부에서 제공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 전통에서 지금 아까 찾아보면은 우리 전통의 이 세 가지 기능의 이외에 지금 우리 전통의 주민들이 운영해왔던 그런 기능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주민자치의 어떤 사무를 좀 더 우리가 전통자치에서 좀 우리가 추가적으로 주민자치에 좀 기능을 부여할 것들에 대한 고민들이 이루어져야 할 것 같고, 그다음에 최근에는 어떤 좀 선도적으로 하고 있는데 주민세를 통해 그 읍면동 비례해서 주민자치 사업인데, 저는 그런 부분을 옛날 아까 그 마을의 회비를 다 주민들이 내는, 결국 그게 주민세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 볼 때 주민자치회가 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끔 주민세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사업도 하고 또 주민자치를 운영할 수 있겠는지, 그런 어떤 재원적인 측면에서도 우리가 향촌자치에 대해를 통해서 좀 적용 가능성이 있지 않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또 다른 그 개의 이야기도 있고 그러지만은 결국 저는 그 주민자치회를 통해서 우리가 적용 가능성이 좀 과거의 어떤 그 향촌자치를 통해서 좀 우리가 적용할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는가가 향후에 그 좀 고민해야 될 어떤 부분이 아니냐라는 생각으로 저는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영 교수님 고생하셨습니다. 자, 이제 진행을 위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한 3분, 쿠션 1분 더 드릴 테니까 3분, 4분 이내에 아주 요점만 딱 추려서 말씀해 주시고, 선생님 이제 그 답변을 듣고 난 뒤에 저기 저녁 먹는 자리에서 또 이제 2차 토론 아주 넉넉하고 아주 푸짐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성성식 회장님 먼저 좀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울은평구에서 온 성성식입니다. 오늘 박경학 교수님 말씀 제가 감명 깊게 잘 받았습니다. 제가 몰랐던 우리 역사 속의 주민자치 향약에 대해서 아주 심도 있게 공부하였고,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좀 더 깊은 공부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교수님 말씀 중에서 이제 그 촌계에서 마을 굿을 먼저 이제 행사로 시작을 하였다고 그러는데, 현재 조선시대의 마을 굿이나 현재 이제 지방에서 행해지고 있는 마을 굿하고 현재 이제 그 지역에서 행해지는 마을 축제하고는 제가 예전에는 같이 볼 수도 있었는데, 오늘 제가 교수님 강의를 들어보다 보니까는 현저하게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촌계에서의 마을굿은 마을을 위한 진정한 축제라고 볼 수 있었는데, 현재 우리 현실에서 나타나는 각 지역 축제에 있어서는 마을 주민을 위한 축제이기보다는 어떤 단체장에게 잘 보이기 위한, 줄 세우기 위한 그런 축제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이제 그 마을굿과 마을 축제에 대해서 좀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감명가파 주민자치위원회로서 이제 감명 깊었던 것은 페이지 17에서 보면은 주민자치로서의 초계가 있습니다. 여기서 본다면은 기층민의 조직의 총계는 지배층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였고, 생활 공동체로서 자생적인 필요를 바탕으로 오랜 전통을 유지하였다. 이것이 조선시대에도 이런 총계가 있었는데, 현재 저희가 과학의 시대에 살고 있는 현재 주민자치회는 조선시대의 총계에도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현실적으로 기저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현재의 주민자치는 조선시대 주민자치 향약에서 많이 배워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이런 것을 이제 무척 감명 깊었다는 말씀드리고, 질문을 제가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 향리와 연임, 이임들은 이제 조선시대에는 월급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제 현재로 본다면 이들이 공무원의 역할을 하였다고 제가 생각해도 되는지, 그렇다면 향리나 연임, 이임들은 촌계에서 어떤 역할을 하였고 촌계에 어떤 역할을 하면서 촌계의 발전에 이바지하였는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역할이 현재 주민자치와
와의 관계를 어떻게 보면 되는가 하는 그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한 향약이 현재 읍면동에 규약이라고 있습니다. 그 동마다 자치 규약이 있는데 이 향약에 아까 제가 살펴본 바에 의하면은 이제 뭐 많은 뭐 경국대전보다도 더 세세하게 나올 수 있는 그런 법규도 있는데 이것이 현재는 법과 조례와 규약으로 나누고 있는데 최소 단위인 자치 규약과도 어떤 같은 것 같은데 이것도 저희가 같은 맥락으로 보아도 되는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교수님. 서울대학교에서 한번 우리 교수님 발제를 한번 들었던 적이 있어서 굉장히 감명 깊었던 건 그때 한 20분 정도 듣고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고 갔었는데요. 오늘 2시간 강의를 통해서 정말 우리 주민자치의 방향성을 오늘 사실 본 것 같다라는 느낌이 있고요. 주민자치가 앞으로 이제 좀 더 보완해야 된다라는 부분에서 문화적 자치와 그다음에 생활 자치를 좀 더 보완을 아까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주문을 하셨는데 저도 굉장히 공감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그 축제를 아까 지적해 주셨는데 축제를 보면은 우리 지역에서도요 보통 이제 축제를 위한 축제 그러니까 자금을 받아서 집행하는 축제다 보니까 이런 어떤 우리 동네의 문화적인 그런 어떤 가치를 잘 발견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동네에도 뭐 500년 된 느티나무도 있고 거기서 뭐 옛날에 그 어떤 그 성황당 뭐 굿도 했다고 하고 하는데 그런 거에 대한 뭐 인문학 강좌라 이런 거를 개설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총회를 뭐 그런 문화적 가치가 있는 데서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은 어떤 대안이 되겠다라는 오늘 사실 그런 발견을 해서 현장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도 이제 주민자치에 대한 컨설팅을 하는 입장에서 오늘 배웠던 부분을 많이 좀 적용을 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아까 1894년도 가보을미 개혁에 있어서 그 훈령이 있었는데 그 지방 개혁 사업을 향해 맡겨라 이 부분이 지금 우리 주민자치회 조례에 나와 있는 내용하고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장 직선제로 좀 갔으면 좋겠다라는 게 가장 저희 염원이거든요. 지금 뭐 동장이 와서 회망을 많이 놓고 사실은 주민자치회에 역행하는 일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우리가 동장을 직선으로 뽑게 되면은 윈윈 민과 관이 윈윈이 되는 형태가 되겠다. 그래서 이거를 아까 우리 그 가보을미 개혁에 있는 그 향 훈령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한번 배워볼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지금 사실은 뭐 관에서 이렇게 중간 조직을 지원해 가지고 관에서 많이 조종하고 있는 그런 형국이 지금 인천에서도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스스로 조례도 관여하고 세칙도 그렇고 우리 주민이 스스로 이렇게 주민 자치회를 좀 이끌어가는 방향을 우리가 이걸 통해서 좀 많이 좀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너무 고맙고 많은 걸 배우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 이동일 처장님 그 심정을 이해가 가는 게요. 그 교수님 강의를 듣다가 보면 어느 때인가부터 주민자치가 완전히 땅으로 탁 떨어져서 지금도 거기 머무르고 있다. 차라리 조선 가보을미 개혁 수준으로 가기만 해도 좋겠다는 그게 막 절절히 오잖아요, 그죠? 이제 유기호 위원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기호입니다. 오늘 박경화 교수님의 그 향약에 대한 거를 들어보니까는 주민자치 방향을 다시 한번 설정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는 그 평내동은 이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2016년도에 주민자치회로 전환되었죠. 위원회 당시는 이제 마을의 주민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많은 그 동네 축제, 마을 축제라든지 행사를 해 왔었는데요. 자치회로 전환되면서 이제 행정기구의 어떤 위수탁 관계라든지 주민자치회로서의 어떤 그 행정과의 협치기구 이런 부분만 생각했었는데 오늘 이 말씀을 들어보니까는 주민자치는 바로 행복 추구라는 그 말씀을 계속 강조를 하셨고 여기에 나와 있는 그 촌계 조직에서의 마을의 안녕과 풍요를 기원하는 정월대보름 마을구 또 두레 황두라든지 이런 생활 공동체 또 문화적 그런 부분들을 많이 좀 개발해야 됐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저희 풍요동 같은 경우에도
의안대군 사당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영조의 막내딸이 우리 그 평내동에 시집 온 그런 장소와 궁집이 있습니다. 이런 문화 형토제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의 뭐 일부분은 저희들이 뭐 어떤 축제로서 활용했지만은 정말로 그 마을의 안녕이라든지 또 주민들이 즐겁게 같이 행복을 추구하면서 재미있게 주민자치를 재미있게 사실 지금까지 주민자치는 우리들만의 어떤 그런 행태였던 것 같아요. 주민자치위원들만이 그 안에서 의제를 만들고 논의해왔지만 제가 이제 자치로 전환되면서 올해 그 주민총회 저희는 이제 주민총회를 안 부르고 주민회의라고 이제 부를 겁니다. 총회는 개념보다는 주민회의 주민들 한 3,400명 정도를 모아놓고서 그 안에서 의제를 모아가지고 그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그 의제를 앞으로 사업 계획을 작성하려고 하는데요. 그 부분에서 이 오늘 말씀하신 그 옛날 130년 전에 만들었던 이런 굿 같은 거라든지 문화적인 그 부분들을 저희가 많이 개발해서 앞으로 주민들과 함께 노력하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주민자치회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장에서 이제 고생하신 위원장님 목소리고요. 배영식 회장님. 네, 광명시 협의회장 배영식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오면서 굉장히 생소한 그런 조선시대 향촌 자치에 대해서 굉장히 어렵게 받아들였거든요. 제가 이 자료집을 보고서도 굉장히 이해가 안 갔던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우리 박경화 교수님 그 내용 설명을 듣고 나니까 과거에 그랬지라고 이제 공감이 굉장히 갔습니다. 그래서 이 주민 자치가 최근에 얼마 10여 년 전에 뚝 떨어진 게 아니라 과거 조선시대 고려 시대부터 있었구나라고 저는 개념을 받아들였습니다. 즉 우리가 모르고 자라왔던 것이 뭐 두레라든가 이런 것들이 자치 같았어요. 보니까 우리가 태동이 그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주민자치란 뭐 다른 게 없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마을의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이 바로 주민자치다라고 저는 오늘 깨달았고, 또 하나는 이 마을 공동체 형성하는 데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대안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지금 우리 그 전상직 회장님으로부터 계속 우리 주민자치법에 대한 계속 뭐 반박, 그 다음에 비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 법은 위에서 하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각 시군구 주민자치가 어떻게 세칙을 만들어서 운영할 것인가, 이거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 마을마다, 각 동마다, 각 시군마다 제가 오늘 또 깨달았던 것이 뭐냐면, 그건 우리 것이 아니었구나 생각에 솔직히 했거든요. 그건 우리 주민자치가 할 일이 아니구나. 주민자치는 말 그대로 뭐 교육하고 또한 그 문화 여가를 즐기게 만들고, 또 동해 행정기관을 또 이렇게 또 같이 협조하고 합치하는 이런 걸로 많았지, 그런 전통 이런 것들을 계승하고 전통을 받아들여서 촌계라는 그거를 접목시킬 줄 몰랐었습니다. 오늘 교수님을 통해서 기정을 깨달았고, 제가 살고 있는 광명에도 그러한 촌계들이 있겠구나라는 걸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내가 다시 돌아가서 그런 촌계들을 찾아보고, 이게 우리 주민자치와 접목을 시켜서 세부 규정을 만들 때, 5년 규정을 만들 때 접목을 시켜야겠다, 이런 걸 깨달았습니다. 오늘 너무너무 소중한 얘기를 많이 들은 것 같아서 정말 기쁘고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미호 회장님, 느끼신 게 많으실 것 같은데. 제 표정에서 보이나요? 예. 예, 공주시 전 주민자치협의회장 박미옥입니다. 오늘 그 역사학과 교수님 강의를 들으면서 이렇게 지루하지 않은 적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예. 아니 사실 오늘 이 시간을 어떻게 때우고 갈까가 참 고민스러웠는데, 또 질문은 뭐를 해야 되나, 이렇게 어려운 주제 잘 모르는 걸 갖고 참 들여다봐도 내용을 잘 모르겠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오늘 아까 이동일 센터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난번 서울대학교에서 뭐가 뭔지 잘 모르겠는데 오늘 정말 이렇게 시간을 갖고 상세하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정말 우리 생활에 있었던 이야기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느꼈던 거는 뭐 우리 전상직 회장님하고 느낀 것처럼 우리가 자치를 하겠다고 부르짖는 자체가 정말 과거보다 못하지 않나. 우리가 주민으로서의 권리를 지금 이렇게 보장을 못 받고 있는 것인가가 좀 또 한탄스럽기까지도 합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오늘의 과제는 우리 박경화 교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현 주민자치 어떻게 접목을 시키느냐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이제 하나의 질문을 좀 드리자면 그 제지사족의 촌락 지방 형태의 일환이었던 동계가 지금도 사실은 동계라는 이름으로 각 그 동리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동네에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 이제 지금 동계라고는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촌계 형태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마을에서는 뭐 이렇게 이제 지배적인 누가 시켜서 하는 일보다는 마을 자체적으로 이장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고 저희 동네에서도 이제 이런 일이 이루어졌는데 사실은 실질적으로는 이 주민자치가 이 형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얼마 전에 저희 동네에서 이장을 뽑는데 새로 이사 오신 분들이 이장을 나오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이분들이 이사를 왔는데 마을회관에 한 번도 안 나오신 분들인데 저희는 뭐 그 말 그대로 반포면 계룡산 근처라 뭐 비버리 힐즈라고 하는 이런 전원에 많은 그런 부자들이 많이 이사를 와서 사십니다. 근데 이분들이 오셔서 내가 이장을 하겠다고 이렇게 이제 나서셨어요. 그러면서 찾아보니까 2년만 동네 살면 이장 나올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 동네 이장님이 딱 가가지고 그 동네에 있는 오래된 규약을 다 찾아서 15년 이상 살아야 이장을 나올 수 있다라는 규약을 가져오셨어요. 근데 공주시 조례에 규약이 앞선다라는 한 줄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찾아보니까 제가 그 분쟁을 해결했는데 그래서 기존에 동네 주민이 이장을 하셨어요. 그분들 다 돌아가셨습니다. 막 화를 내시면서 때려 오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규약이 먹히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런 제사도 지내고 있고 또 지하 여장군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사실 그게 오늘의 그런 지금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인 줄 몰랐어요. 제사는 지내긴 하는데 왜 그 뭐 보름날 제사를 지내는지 저희 마을에서 행해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저희 지역에 많이 사라졌다고는 하지만 많이 있는데 현재의 이 주민자치와의 연계 가능성을 어떻게 접목을 해야 될지 요거를 하나 여쭙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갑오을미 개혁의 향해 설치 및 주민자치에서 이제 아까 그 이동일 센터장님 말씀하셨듯이 지방 개혁을 주민에게 맡겨라 이렇게 한 줄만 들어가면은 다 끝나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이제 그걸 우리가 못 바꿔가지고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이 주민자치회법에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녹이면 우리가 접근이 쉬울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박명 회장님 정말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공주시 조례에 그 이장 선출 자격에 관한 규정은 규약이 우선한다고 돼 있다는 거죠. 그 조례 한번 좀 주시고요.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주민자치법을 입법을 해야 되는데 이제 지금 현재 한국의 법 체계는 헌법이 있고 법률이 있고 조례가 있을 때 조례는 법률 범위 내에서만 만들게 돼 있고 법률이 바꿔버리면 조례가 위배되면 조례가 무효가 돼 버려요. 그런데 스위스 같은 경우는 그 조례가 우선입니다. 우선이고 위에 이제 주 헌법이 나중이거든요. 이제 이런 게 있는데 그 사례가 우리 공주에 현재 살아 있는 사례가 있다면 대단히 중요한 발견인 것 같고요. 또 오늘 이제 또 하나 공주에 이제 그 길에 거는 거는 지난번에 김정섭 시장님 만났을 때 공주에는 향락이 현재 살아 있는 향락이 많다. 그러니까 이 향락을 좀 살려내겠다고 그때 이제 그 김영환 회장님도 그때 같이 계셨죠? 안 계셨어요? 그때 하셨기 때문에 제가 봐도
공주가 이 향락을 이제 열심히 공부해서 살려내는 데는 아마 좋은 기회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김영환 회장님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이제 마이크 잠깐 좀 들으시죠. 지금 현행 공주시 회장님이십니다. 예. 할 말이 없었는데 회장님이 하라고 해서 제 이름이 올라왔으면 모르겠을 텐데요. 제가 서울대학교를 저도 갔었어요. 그 회장님이랑 그때 같이 갔었는데 사실은 박미옥 현 고문님이시죠. 전 회장님이 올라오실 때마다 같이 가야 된다, 같이 가야 된다 이랬어요. 근데 저번 주에도 못 왔어요. 오늘 오면서 같이 오기로 했는데 사정에서 따로 왔는데요. 이 뭐죠 이게 지금 조선시대 향촌 자치에서 배우는 주민자치 그때 잠깐 말씀하셨지 20분 정도 들었는데 이 오면서 무슨 생각했냐면요. 저번 주에 올 걸. 그러니까 저도 이게 어려웠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 교수님 말씀 듣고 교육 강의 듣고 많은 게 와닿고 많은 게 풀렸어요. 그래서 더 좋은 기회가 있으면은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한 번 더 모셔주셔서 온종일 강의를 듣는 걸 해주시던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번 회장님하고 같이 저하고 그 저기 전략을 좀 한번 수립해봐 주시죠. 예, 최영희 이사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주민자치의 상임이사 최영입니다. 저도 이 발제만 받았을 때 너무 재미없는 내용이라 참 기차 타고 오면서도 한번 읽어봤는데 내용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강의를 잘해 주셔서 모르는 단어까지 다 이제 좀 어느 정도 알고 갑니다. 그래서 저는 딱 한 가지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또 반성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들도 조선시대 향약 내용을 보면 주민들이 다 향약 내용을 만들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저희들 주민자치위원이나 주민자치의 회원이나 조선시대 향약에 맞게끔 우리가 활동하는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 있나 그거 한번 반성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명목은 위원이다 아니면 회원이다라고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조선시대 향약 내용에 맞게끔 활동하는 사람들이 우리 과연 몇 명이 있을까 한번 좀 깊이 반성을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주민자치로 전환되면서 저희들이 주민자치 자치규약을 만드는데 자치규약이 거의 다 동마다 획일적으로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교수님 생각은 조선시대 향약 내용 중에 꼭 지금 현 시대의 주민자치의 자치규약을 만들 때 꼭 들어가야 될 내용이 어떤 내용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는지 우리 교수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강신환 회장님 한 말씀. 네. 네, 저는 이 사실 내용을 모르고 왔습니다. 솔직히. 그런데 사실 제가 여기 와서 이제 느낀 거는 옛날에도 우리 선조들이 했던 거 좋은 얘기고 또한 현재를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질문을 하시고 많은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자치위원장 4년을 했고 지금 자치회장을 2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과 후를 얘기한다면 많은 변화가 왔는데 제가 여기서 토론하시는 거 다 좋은 얘기인데 옛날 거 그 전통이 지방은 있을 수 있지만 서울은 각자가 모였기 때문에 힘든 얘기였고 저 나름대로는 동이면 동마다의 특성을 살려서 규약을 만들고 거기에 따라서 운행되면 대략 믿습니다. 서울에는 아시겠지만은 5개구가 저기 21개 동이 시범으로 2017년부터 출발을 해서 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은 한 200개 군데가 이제 한다고 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시범 9로 해서 우리는 전체가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이제 쭉 하다 보니까 다 준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이 칼자루들을 안 놓고 있습니다. 그게 가장 문제고 우리 또 주민들이 이 자치위원들은 알겠지만 모든 주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홍보가 돼야 되는데 그 주민들의 현 상황을 보면 관심을 안 갖습니다. 그냥 주민총회 우리가 주민총회를 이
자치회로 되면서 올해는 두 번째인데 그 전에 우리는 민간 동장이 있어가지고 주민총회를 두 번을 실시해드렸습니다. 그때는 우리 이제 마을 과제, 근데 지금 총회는 이제 그 돈을 주니까 예산 편성, 제한권을 가지고 예산 편성 통과를 하는 회의가 되고 있는데 지금 올해 우리가 이 위탁사무, 행정사무고 주기로 했었습니다. 작년에 가계약을 맺었는데. 그래서 사실은 지금 구청장하고 제가 회장단 대표들이 단독 면담을 했는데 어디까지 줘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주민을 못 믿는다. 아니면 칼자루 쥐고 있는 행정이 아직도 관치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 교수님들이 계시니까 좀 타파할 수 있는 방법. 또한 우리 주민들이 좀 더 홍보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방안. 이런 것이 가장 지금 급선무라고 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이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그 질문 답변하시기 위해 참고 자료를 드리면 그 1999년도 행자부에서 발표한 주민자치회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서울시는 2015년에 서울형 주민자치회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 지금 현재 회장님은 서울형 주민자치회 회장이고요. 지금 이제 또 작년에는 행정안전부 표준조례라고 그래서 시범실시가 또 만들어지고 상당히 복잡합니다 지금. 그 중에서 이제 그 회장님 하나 알아셔야 될 거는 서울형이 그 시범실시하겠다고 했는데 이 양반들이 20몇 개로 시범실시를 했으면 시범실시 결과를 제대로 공개하고 뭔가 조례를 바꿔서 발전해서 해야 되는데 이 양반 200몇 개로 400몇 개 동에 절반으로 확대하면서도 그 평가 과정을 하지 않았다. 그다음 내년 되면 전동으로 다 갈 겁니다. 이거는 분명히 서울 시민을 기망하는 거다. 는 이제 저는 비판을 중앙회장으로서는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좀 미리 드리고 싶고요. 나중에 언제 금천에서 그 토론 한번 하죠, 뭐.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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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이 문제가 어떻게 되냐면요. 동에 있는 주민자치회 입법권이 지금은 시군구 의회로 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동으로 와야 된다고 저희들은 보거든요. 그 동민들이 한테 와야 되는데 이게 지금 안 오고 시군구 의회가 의원들이 만들어서 내려보내는 식이 되니까 이 입법권에 관해서도 이제 선생님 이따 좀 말씀 좀. 자, 플로아에서 꼭 질문하셔야 될 분 계시면 서슴없이 질문 주십시오. 김석구 교수님 하실 말씀.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와 같은 저희 내 소중한 과거의 역사들이 있는데 그런 소중한 과거의 역사들이 왜 중간에 40년, 50년 동안 없애기 위한 노력을 과연 왜 했어야만 됐고 그런 없애는 과정들을 왜 잠시만 하고 있어 왔습니까? 라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입니다. 그래서 그 없어진 것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이와 같은 노력들을 굉장히 힘들게 했어야 된다. 지금 돈 들어가면서 교육시켰는데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발배의 모습을 되돌리기라는 굉장히 어렵다라는 상황을 굉장히 현장에 가서 많이 느끼고 있고요. 그래 저와 같은 소중한 그런 사회들이나 얘기들이 과연 우리 후대 세대들이 어느 정도 공감을 하고 있을까? 아마 저와 같은 발행들은 공감이 전혀 안 된다고 보여져요. 그들이 저 같은 모습으로 주민자치를 해나가자고 했을 때 후배 세대는 여전히 따라오지 못한 괴리감이 형성된 그런 여전히 남아있을 거다. 그렇다면 어떤 모습으로 주민자치를 해나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 일을 맡았던 분들이 좀 새롭게 세워줘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을 오늘 굉장히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너무 대한민국 정체성에 강조가 되어 있지 지역의 정체성은 너무 못되어 있고 너무 감각이 들어가지 않나. 지역의 정체성은 주민자치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더 행복해야 되지 않겠냐는 소감을 느꼈습니다. 예. 김석구 교수님 말씀 들으면 이제 주민자치는
그 조선 때 이후에 압축적으로 파괴가 됐으니 이제 압축적으로 형성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뭐 이런 데 관한 이제 지적해 주신 걸로 좀 생각을 하고. 교수님 그 답변 다 듣고 그때 꼭 해야 되겠다면 한번 기회 더 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그 토론을 통해서 지방자치에 대한 그 관심과 열정을 제가 아주 감동적으로 받았습니다. 제가 요즘 지방자치는 제가 몰라요. 조선시대는 내 얘기할 자신이 있는데, 근데 그걸 저보고 좀 응용해서 맞춰달라니까 지금 즉흥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고 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저도 뭐 지방자치에 내에 들어가 있다고 보니까 주민으로서 이제 말씀을 할 수 있는 만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아까 잠깐 설명해 주셨는데 제가 모르는 것부터 먼저 질문할게요. 주민자치회라 그랬는데 이 자치회가 지금 동마다 있다는 겁니까? 시범시 아니 규모 단위가 중요하거든요. 지금 동 읍면동 그러면 서울의 동은 지방의 시보다도 큽니다. 근데 지방의 뭐 리동은 7, 80%가 뿐이 안 돼요. 이걸 지금 통째로 가는 거예요? 이거는 무리가 있다고 봐요. 이거니까 이거는 쉽지 않은 거죠. 이거 자체가 지금 그러니까 이 도시하고 지방하고의 지금 아까 선생님이 저보고 면리제를 콕 집었어요. 면리제가 복잡하기 때문에 설명을 안 했는데 요점을 확 길러준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역사적에서 요점을 말하면 고려 시대에는 귀족제 사회입니다. 그게 귀족들이 지배층이에요. 그게 지방에 호장이라고 있다 그랬죠. 주부군인 호장들이 이제 간접 통치를 하는 건데 이 귀족들이 서너 개를 막 장악을 하는데 어떻게 되냐면 지금 우리는 인구에 따라서 시, 군, 동 나누잖아요. 인구와 면적에 따라서 조선시대는 근데 고려시대에는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의 정치적 영향력에 따라서 인구가 한 500명뿐이 아는데도 부가 되는 거예요. 주가 안 되고 현이 안 되고. 그러니까 조선시대에서 들어오니까 통치자 입장에서는 이거 합리적이지 않죠. 인구의 숫자에 따라 나누는 게 가장 합리적인데 그래서 면리제라는 것을 중국부터 있었죠. 면리제에 맞춰서 인구 숫자에 맞추자. 신분제도에는 없애버리고 귀족제는 없으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바꾸도록 하고 싶은 거예요. 조선 전기부터. 근데 그게 안 되죠. 고려정 요소가 400년, 500년 또 된 것이 행정구역을 자를 수가 없잖아요. 중앙에서는 끊임없이 면리제를 가도록 노력을 하는 거예요. 하는 건데 주나라 기원전 1000년 전에 주나라의 주례에 보면 주간지에 보면 그 오가작통을 거기서 만들었어요. 5가마다 1통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5가구가 5통이 만나면 또 25가가 되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놨던 겁니다. 25가 되면 그 당시는 한 리가 돼요. 리가 25가. 그 다음에 25가 되면 125개. 125개 또 5개 해서 그 오진법으로 전통적으로 짠 겁니다. 중국선 그게 전통으로 내려왔어요. 근데 우리도 그 5가통 3억을 하자라고 이제 내려와서 언제 되냐면 숙종 때 한 1780년대에 5가통 3억을 숙종이 반포합니다. 이제 그 말은 이제 임진왜란이 통치자한테는 상당한 기회입니다. 지방의 사족권이 한테 못 당하니까 자치권을 준 거예요. 서양이 봉건제라고 자랑을 해요. 자기네 역사가. 근데 서양의 봉건제는 왕이 지방에 있는 부족들을 상대하지 못하기 때문에 봉건제를 가는 것이지 우리 중국은 왕이 다 땡길 수 있기 때문에 황제까지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자신감이 생기니까 5가통 3억을 1775년인가 숙종 때 어쨌든 반포를 하면서 이제 면이 크고 리는 작고 이렇게 이제 맞춰가는 겁니다. 그래서 향약도 이제 그 단위로 면약이 주연 향약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은 면 단위까지 수령은 직접 장악하고 싶고 면 단위별로 장악하고 싶은 욕구가 있고 16세기에 율곡 선생이 그 행정가로 가서도 그 면 단위로 짰던 이유가 거기 있어요. 통치자 입장에서 보면 이 면리제가 들어가야 통치하기가 쉽거든요. 세금도 걷어야 되고 그 군역세 인두세가 있으니까 인구에 따라서 그래서 이제 이게 전통 시대의 면리제나 이거는 이런 의미에서 나온 것인데 이걸 요즘 이거하고 운영을 나눠 보면은 제가 지금 시골에 횡성에 전원주택을 한
7, 8년 전에 져서 은퇴하면 살려고 제 고향이 강원도라 전읍구 살고 있어요. 제가 이제 저 외지 사람으로 가서 살고 있는데 거기는 80가구예요. 한 리가. 그러니까 이장이 10년, 20년 해야 독재예요. 원래 조선시대도 토백이고. 제 생각은 저 갈아치우고 싶은데 갈자고 나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거기서 하는 사람이 또 다 현지인은 다 노령화돼 있고 옛날부터 다 알던 사이고 이러니까. 근데 그 이장이 쓰는 예산이 국가에서 받아다 저 동네 발전 위해서 쓰는 뭐 도로 놓고 쓰는 예산이 10억이 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같이 저 뭐 정심이라도 안 사주고 하는 데는 그 뭐 저 가로등이 전기가 나가거나 더 달라고도 안 해줘요. 근데 그 옆에 사람 우리 앞집에 사는 저 입구에 사는 그 노인회장 댁은 그 하천을 고쳐달라도 그 집 다음에 하천을 고쳐주도록 몇 천만 원을 투입하고 그래요. 이게 현실이에요 지금. 지금 서울의 도시의 저 이 지자체 이가 주민자치와 이 시골의 횡성같이 양양같이 조그만데 이 군단이 완전히 틀려요. 이거를 도시하고 똑같이 묶어서 한다는 것은 이건 안 맞죠. 그러니까 서울은 서울형 하는 건 좋아요. 서울은 서울대로 하는 것을 제가 볼 때는 요것을 정교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고 도 단위는 빼버려야 돼요. 지금 단위가 너무 층층 시야로 있고 각 단위별로 권한을 지금 유지하기 때문에 저는 그건 그 조례도 그것을 군마다 바꿔야 돼요. 도 단위로 가지 말고 지금 그 생업 형태가 너무 차이가 납니다. 집에 사람을 너무가 차이 난 것을 도 단위도 틀려요. 도도 어촌이 있고 농촌이 있고 산간이 있고 다 틀려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생각한다면 이걸 저 시군 단위로 내려가서 뭐 영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저 동장도요. 동장도 시골은 작은 데는 뭐 동장 선임해야지. 결국 중요한 건 그 저 이 의사 결정권이에요. 의사 결정권에 제일 중요한 건 그 지역의 대표자 선출권입니다. 그 자격이죠. 근데 진정한 자치가 하려면 지역 사람이 선출해야 됩니다. 올바른 것이 안 나오던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다수결이 어떻게 됐든 다수결이 제일 합리적인 방법밖에 안 돼요. 꼭 합리적인 않지만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근데 서울은 또 너무 규모가 크잖아요. 이 동장을 선거로 뽑는다 그러면 당장 공무원들이 들고 일어나요. 그 갈자리 다 뺏기고 그거 절대 힘들 거예요. 그건 서울의 문제예요. 하지만 지역에는 동까지는 동일이죠. 동리는 지금도 뽑아요. 지금도 선거로 뽑아요. 우리 동네는 우리가 안 가서 갈 뿐이지. 동리는 근데 이제 또 광역시 동은 또 크죠. 그거는 아마 동장은 임명이겠죠. 그러니까 임명권과 선출직을 어떻게 나누겠냐면 현재 지금 시의원, 구의원이 자기들 권한을 또 뺏기겠어요? 이거는 전쟁 같은 진짜 갑오농민 혁명의 시대와 같은 이런 그 주민들의 그 싸움 아니고서는 아마 이게 개혁하기 어려울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지금 그런 것이고 이제 다시 저는 역사로 돌아가야 됩니다. 요즘 얘기는 할 자신이 없고 제 잠깐 그냥 경험으로 느낀 것으로 가고요. 결국은 우리가 그러니까 주민자치가 지금 동해 주민자치회가 있고 위원회가 있고 연합회는 뭐예요? 협의회는 뭐예요? 각 위원장들의 모임을 협의회라는 거죠. 그것도 크네. 그것도 크지. 그러면 서울에 그 아파트 하나 우리 동네 아파트 사는데도 500-600가구인데 인구로 치면 그 시골 동보다 훨씬 커요. 근데 동장 선거를 또 우리 동 단위로 뭐 313동 동장 뭐 거기도 전부 다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서울 같은데 도시 같은 데는 관심 영역이 틀려지죠. 그래서 이제 우리 민속학에서 도시민속학이라는 분야가 생겼습니다. 도시와 지금의 농촌은 농업사회만 지금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런 걸 가지고 도시를 얘기하기는 안 맞다. 또 그런 측면이 있어. 제가 하여튼 정답은 내릴 수 없습니다. 없지만 이제 주민자치의 그 목적의를 얘기한다면 뭐 상부상조하는 행복 마을 공동체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한다. 뭐 이런 것은 아마 선언적 의미로 하지 않을까. 상부장조라는 말이 중요해요. 재정적 자립도 스스로 가져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제가 두서없이 생각나는 대로 얘기합니다. 아까 여러분이 전통에서 받아야 될 규약 중에 꼭 필요하다고 하는 거 하나만 뽑아 달라 이런 말씀 하셨어요. 주민자치 규약을 획일적으로 해야 되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반대입니다. 이 삶의 형태가 너무 틀려졌어요. 그래서 그 광역시 단위도 쪼개야 되고
이 시군도 그것도 또 군은 모르겠지만 쪼개야 되기 때문에 조선 시대에는 그 지역의 그 특성에 따라 다 바꿨잖아요. 바꿨듯이 이것도 주민 스스로가 만들면 돼요. 만들고 이게 안 맞다 현 시대 그럼 또 바꾸는 거죠. 뭐 규약이라는 게 평생 갑니까? 법률도 그 시대적 상황에 따라 바뀝니다. 과거 역사에 대한 평가도요 시대에 따라 바뀝니다. 그래서 역사를 뭐라 그랬냐면 역사란 뭐냐? 역사는 현대사이란 말을 그리스 역사학자 그로체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나라 문제가 꼭 완성된 것 가장 합리적인 걸 만들려고 그러니까 시간만 끌고 아무것도 못 만들어요. 그럴 필요가 없이 현재 우리가 필요하고 문제가 될 것이 뭐냐를 되든지 안 되든지 뽑아갖고 그중에서 지금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가야지 뭐가 가지. 가장 합리적이고 뭐 서구 배우자 뭐 서구 배울 거 없습니다. 우리 조선시대 향약은 우리 살자고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그다음에 또 어떤 분이 만약 공주의 향약이 많으니까 향약 실시합시다. 저 반대합니다. 제 강의 내용을 잘 해석하셨어야 돼요. 제가 말하는 향균이 그다음에 주연 향약이니 동계는 지배층이 피지배층을 누르기 위한 도구로 사용했어요. 그 우리가 배울 건 뭐냐? 총계 운영에서 배워야 되고 앞에 세계에서 배워야 될 건 뭐냐? 그거는 유교적 의대 예의 질서 내용, 상호 부조적 내용. 요거는 우리가 덕업상권, 여성상규, 과실상규, 환난상규에 필요한 내용은 우리가 뽑아서 쓸 수 있고 운영 방식은 총계는 철저하게 n분의 1로 회비됩니다. 철저하게 주민 중심입니다. 그리고 그 동회의 자료가 일제시대 자료도 제가 갖고 있어요. 철저하게 이 총계에서 자료는 총계라가 그 사람들 동해라 그래서 동해에서는 철저하게 문서 갖고 있어요. 문서를 인수인계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 발표문에 제일 뒤에 보면은 제일 뒷장에 보면 참고문헌을 제가 쓴 논문들 썼는데 제가 박사 논문 쓰고 이제 쪼개서 쓴 게 93년에 조선 후기 촌랑민 조직과 총계라고 있죠. 촌랑민 총계 이게 지금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나오는 건데 여기에 보면 제가 이 총계 운영에 대해서도 동회의, 촌계회의 꼭 합니다. 상천민들 있던 말하자면 우리 그 당시에 민중들이 하던 조직은 모든 의견이 n분의 1이에요. 아주 합리적으로 잘했어요. 그걸 받아야지 양반들이 지배하기 위한 도구를 똑같은 향약이라고 썼다고 따라가면 안 돼. 그래서 제가 향약의 성격을 4가지로 딱 잘라놓은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 옛날 자료 보면 제목은 수많은 제목이 있어요. 그거 하지 말고 요게 향규냐 주연향이냐 양반들의 동계냐 상민들의 동계냐 총계라고는 안 써 있을 것이고 요 동계가 상천민들 간에 하던 수평적 조직의 것이냐 수적인 통제적인 것이냐를 구분할 수 있어요. 지금 부전동 동계가 공주에 유명해요. 공주 부전동 동계가 있어요. 그 양반 동계예요. 하지만 혼상시 그다음에 동계나 향약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생활사적 측면에서 혼상시 부조예요. 혼례와 상례 때는 꼭 부조를 해야 됩니다. 그때 안 하면 그건 쫓겨나고 처벌받아요. 그것이 도리어 양반들이 지배하는 체제임에도 불구하고 양반들도 노비를 보내고 일꾼을 보내고 부조도 해주기 때문에 상민들이 거부 반응을 덜어줬던 거죠. 그런 거 거기가 조금 교묘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저는 이제 제가 물으면 전 민중생활사라 그러는데 이 민중이 이 북한의 민중이라는 말을 쓰는 바람에 꼭 빨갱이같이 들어서 역사에서 민중이라는 말을 못 써요. 못 쓰고 뭐라고 써요? 기층민이라고 씁니다. 기층민. 근데 조선시대에는 대소인민이라고 씁니다. 인민같이 좋은 말이 없어요. 사실은 민이 나쁜 말이에요. 사람인자 인이 대소민인 하면 대자는 양반들이고 소는 일반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대소민인하고 발표를 하는데 인은 양반이 인입니다. 옛날은 사람 숫자를 이구자로 쉬어요. 509 상천민들은. 하지만 양반들은 인이라고 씁니다. 관원은 양반은 관원입니다. 향리는 리입니다. 향리에 엄격하게 이건 계급사이기 때문에 그 차별을 쓰고 인민자는 한자 만들 때부터 피지배 계층, 코트레란 피지배명 계층을 얘기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저도 그래서 기층민 하지 민중이란 말을 이제 못 쓰는데 어쨌든 그런 차이점을 좀 잘 지배층의 것과 일반 평등적인 것을 하셔야 되고 근데 총계는 가장 단점이 마을굿 이런 거 하는 거는 아는데 자료가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총계에 말하자면 공평하게
의결권 참여하고 공평하게 참여하는 그 정신과 가치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촌계의 가치와 정신을. 그건 뭐 철저하게 평등사회니까. 그다음 둘에가 첫 번째가 이제 마을 제사 하잖아요. 공동체적인 제사하는데 이것도 하자 그러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가 있잖아요. 카톨릭이 있고 종교가 있기 때문에 못해요 요즘은. 그러니까 이거는 문화로서 받아들이자. 전통 문화로서 했던 것이니까. 근데 이거 무당하고는 상관없어요. 호남 지역 가면은 무당이 없고 동네 사람이 아침부터 새끼줄을 꽈요. 동아줄을 꽈가지고 자기들이 만들어서 그거 가지고 승부해서 풍년이 오는 것을 기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문화죠. 서울에 아까 무당한 사람이 오면 서울도 이제 옛날 일반 서울이니까 다 개별화되어 있으니까 무당이 와가지고 구슬 해주는 것뿐이지 서울을 비롯한 지방들은 다 그냥 문화로서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경상도는 제 얘기 안 했죠. 경상도는 양반 유교 의례 회입니다. 그래서 재미가 없어요. 보여줘봐야 너무 천편일관적이고 저는 기본적으로 양반 별로 안 좋아합니다. 양반 문화는 존경하지만 그 양반 안 좋아하고 하기 때문에 쏙 뽑아버렸어요. 재미도 없고 하여튼 그렇게 됐으니까 그 구별을 꼭 해주셔야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한마디만 하면 뭐를 추가했으면 좋겠느냐 이런 말씀하시죠. 지금 생각나니까 빨리 하는데 제가 요즘 베트남 향약을 공부해요. 베트남이 중국의 지배를 받아서 우리하고 똑같이 여시 향약이 들어갔어요. 한자로 베트남 말이 다 한자어예요. 글자 한자어를 베트남 말로 썼기 때문에 우리가 읽지 못하지만 제가 이제 이번 7월 달 학생들 데리고 3주간 베트남 답사를 사회봉사를 가는데 작년에 갔더니 남자를 남이라고 부릅니다. 남자를 남이라고 불러요. 여자 화장실 갔더니까 류라고 썼어요. 류 한자로. 그럼 중국어 발음으로 여자를 류라 그래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 발음은 뭐냐? 우리 발음은 당나라 때 발음이에요. 당나라 때 쓰던 발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중국 발음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베트남이 그래서 한자가 리 왕조가 천년간 유지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2년 전에 베트남에 가서 한국 향약과 베트남 향약을 비교하는 이런 논문을 영어로 발표한 적이 있는데 거기 봤더니 베트남 거 봤더니 베트남은 지금도 향약이 있습니다. 바로 총계 같은 조그만 규모의 마을에는. 그래서 향약이 왕법을 이긴다라는 그 속담이 있어요. 관행어가 있어요. 관행어가. 향약이 왕법을 이긴다. 그러니까 각 지역에 있는 말단단위 지금 말하는 제가 말한 촌단위 또 어느 동단위의 모든 지역은 왕법이 못 들어옵니다. 충돌될 때는 지방법이 우선입니다. 향약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규약 만들 때 그런 것들 몇 개를 집어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지역에서 필요한 거 있죠. 위에서 행정명령으로 집어넣어서 통제하려는 조문들이 들어오면 그런 조목을 이 조목은 이게 우선한다. 무조건 뭐 조례가 우선한다. 무슨 상위법이 우선한다.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주민이 중심이기 때문에 주민의 일상생활 그 지역의 어촌의 그 특수 사항을 서울의 사람이 행자부 장관이 어떻게 합니까? 그건 지역 사람에 의해서 결정을 내리도록 가야 되기 때문에 다 틀려야 된다고 봐요. 지역마다 다 틀려야 된다 보고. 근데 다만 그다음에 또 이 향약이 무서운 거라 그랬죠. 이건 법 위에 법에 서 있다고요. 근데 지금은 또 법 위에 설 수도 없잖아요. 뭐 개인정보보호법 무슨 복잡해서 이건 강요를 하면 걸리는데 그냥 제가 꼭 넣어주고 싶다 그러면 제가 말한 그거죠. 환난급시 좌시불구자. 옆에 사람이 환난을 당해서 굶고 어려움을 처하는데 능력 있는 사람이 도와주지 않잖아요. 이것은 그 윤리적으로 비난을 받을 수 있도록 뭐 이런 조목을 좀 넣어서 그건 도의적 책임일 뿐이야. 도의적 지금 법으로 규제할 수 없지만 그런 도의적인 인간다운 모습을 공동체적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스스로 자발적으로 고소해서 불났다. 그러면 우리 자치회에서도 당장 그 모금을 해서 갈 수 있는 환난시 이게 환난상위라는 조목이 있잖아요. 환난상위라는 조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난이라는 조목 같은 것들을 자체적으로 좀 많이 집어넣을 수 있는 향약이 다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런 필요한 것들 일상생활 필요한 것들은 좀 찾아서 주는데 하여튼 환난자시 불구자 뭐 이런 거는 좀 해야 됩니다. 이게 지금 우리 사회가 너무 개별화가 되고 나만 잘 싸면 된다 그냥 자기 마음대로 그냥 뛰는 거 되는데 그래도 전통에서 이유로 생각하는 이런 측면은 우리가 좀
하다못해 개 키우는 문제 갖고 지금 아파트에서 싸움이 붙었잖아요. 그냥 층간소음 때문에 사람을 죽이잖아요. 이거 자치회가 관여해야 됩니다. 이거 경찰 부를 게 아니고 자치회에서 교육을 통하든지 어떻게 통하든지 공감대를 형성해 시켜주러 가는 것이 들어가야 돼요. 아주 촌계는 자기 생활 때문에 생긴 겁니다. 앞에서 말한 향약은 지배층이 지배하기 위한 도구지만 촌계나 이 동계는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만든 조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문제 이런 것들을 합리적인 내용으로 집어넣어야 되고 관여할 건 관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공동적인 삶인데 자기만 이기적으로 산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게 또 들어가 있냐면 그 여기에 또 조목이 시간 없어서 설명 안 했는데 어떤 게 있냐면 그 관연한 처녀가 돈이 없어서 시집을 못 가면 이건 향약에서 처벌받아요. 향약장이 처벌입니다. 향약에서 보내주라고 돼 있고 향약에서 처벌받고 누가 암행어사가 돌아다니다 그 지역 그 수령을 처벌합니다. 관연한 처녀가 돈이 없어 시집 못 가면 향약에서 보태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 여기 자치회 조례 들어가면 좋잖아요. 지금 애들이 왜 인구가 늘어 인구라는 것은 지금이야 이때나 인구가 줄어들면 큰일이잖아요. 시집장가 안 가니까 꼭 서로 주선을 열심히 해줘야 돼요. 이게 지금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이런 일상생활적인 것이 이 향약에 자치회 규약에 안 들어가면 그건 맹탕이죠. 그건 뭐 예산만 달라는 소리만 하는 걸 누가 그걸 도와주겠어요. 회비만 무조건 내려 회비 낸 조금씩 십시 일반 하되 거기에 대한 뭐가 보상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근데 그게 또 멋있어 보이죠. 통치자 입장에 또 이기주의입니다. 한 사람이 이 시집 가서 아기를 낳아야 돼요. 애 낳는 기계로 취급한 거예요. 이 여자가 애를 낳아야지 이 사람이 농사 져서 세금도 내고 군대 가서 군인도 되고 전쟁 나가서 싸우고 온전적 배려 같지만 뒤에는 그 인구를 늘리기 위한 이건 논어에도 나와요. 논어에도 인구를 늘리기 위한 이 장치가 들어갔는데 지금 그런 제가 말한 아주 사소하지만 층간소음이나 개 키우는 거, 시집 장가 보내는 거 이게 가장 단위에서 우리에 대한 모습인데 여기에 자치회가 도움을 주지 못한다? 환난상을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쪽에서 생활공동체로서의 역할을 해주는 것이 사실 자치회 제일 중요해요. 지금 제가 세 가지 기능에 사신공동체 기능은 요즘 종교 갖고는 얘기 안 하니까 못 하잖아요. 그다음에 노동공동체로서의 둘의 공동노동은 뭐 가능해요. 마을에 뭐 만드는 거 만들 때 되잖아요. 공동노동해 줄 수 있고 자기가 못 나가면 돈으로 부자할 수 있고 지금 말한 생활공동체인 거 되죠. 근데 이게 또 재밌어요. 제가 2주 전에 하노이를 갔다 왔어요. 하노이에 좀 2층 버스를 타고 6시간을 산골짜기를 갔어요. 고산족들 사파란 지역에 고산족들이 살아요. 거기 향약이 있는 거예요. 자기네끼리 규약이 있어요. 근데 그 동네 가다가 깜짝 놀랐네. 우리 두레에서 쓰는 돌멩이가 거기 있는 거야. 이게 뭐냐? 두레에서 각 집집마다 한 사람씩 이제 우리 모내기 할 때 사람이 10명이 쭉 줄러 있어서 눌러야 되잖아요. 뭐를 끝나면 그 다음 집 가니까 각 집마다 한 사람씩 노동자를 낼 거 아니에요. 내게 되면은 어떤 사람은 힘이 좋고 어떤 사람은 약하잖아요. 그럼 이거 불공평하잖아요.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노임 받으면 안 되잖아요. 지금 이런 게 벌어져요. 이 노동을. 그래서 우리 전통시대 사람은 합리적이에요. 들돌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만한 돌, 이만한 큰 돌, 중간 돌, 작은 돌 3개를 놓고선 불에 들어온 사람 들어야 됩니다. 힘을 테스트해서 A급, B급, C급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그 얼마나 합리적인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만 있는 줄 알았더니 사파 마을에 갔더니 그 마을 그 집 옆에 들돌이 그 동글동글하죠. 동글동글한 돌멩이 4개가 딱 있더라고. 그 농촌 공동체에서는 똑같아요. 우리 쌀 농사가 거기서 온 거예요. 그나라 남쪽에서 온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주민자치회를 여러분들 뭐 대단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의 생활 공동체가 돼야 됩니다. 그다음에 경제 공동체도 돼요. 어느 정도는 생활 공동체, 경제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내용을 아주 소소한 것까지 집어넣어야지 너무 거창하게 멋있게 합리적으로 하려고 그러면 10년 지나도 못합니다. 온갖 방해가 다 들어오고 권한을 안 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만들 필요가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되고 그다음에 또 뭐 어디 텔레비를 보니까 어느 동네는 성공적인 게 나오는데 건물을 짓는데 건물에 그 가게 평수를 아주 작게 쪼개가지고 값싸게 지금 쫓겨나잖아요. 서울에 저 홍대가 뜨다가 홍대가 뭐 집세를 높여버려서 일하던 사람이 떠나버리고 물레동 가고 물레동 떠나고 성수동 갔더니 성수동 또 기껏 했더니 집세 올려 다 떠나잖아요. 서울에선 저 주민자치 조례에 그거 놓아야 되는 거예요. 집주인이 그 법이 아니라 우리 동네에선 집주인이 함부로 1년에 2% 이상 못 올린다. 제가 미국에서 10년 살았는데 미국에서는 그 저 집세 올리는 것도 1년에 2%인가 밖에 못 올리게 딱 정해졌어요. 아무리 어쩌고 저쩌고 해도 중앙의 정부법이 아무리 세도 합리적이지 않고 가진 사람들이 너무 한다. 그 동네가 자율적으로 만들어서 너 싫으면 나가라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사회는 방법 없어요. 어려운 사람 입장에 서서 도와주는 이런 주민자치, 생활자치, 경제자치가 돼야지 거창하게 무슨 내세우는 이런 축제 이런 걸 지금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진정한 주민자치. 법으로도 해결 못 하잖아요. 층간소음 법으로 해결합니까? 경찰이 와서 해결해 주나요? 이 사람이 누굴 때리면 해결이 되는데 법 구속시켜 버릴 수 있는데 자기들끼리 싸우면 또 방법이 없어요. 이번에 오물 던진 사람도 누가 와도 해결 못 해요. 그럴 때 주민자치가 가서 해결해 주는 겁니다. 경찰로 가기 전에 주민자치에서 먼저 갈 수 있는 이런 그 의무, 이 권리, 권한 이런 것도 가질 수 있는 지방자치, 주민자치가 됐을 때 되는 거예요. 주민은 지방자치하고 좀 틀리잖아요. 지방자치는 행정적인 것이고 주민자치의 개념에는 생활, 경제 이런 것 쪽에 초점을 먼저 맞추고 그런 것을 찾아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지금 이렇게 생각되고요. 뭐 제가 말씀드릴 건 여기 좀 답변을 다 적어놨는데 그 다음에 제가 또 하나 하실 수 있는 거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저는 지금 뭐를 하냐면 제가 동작문화원에 가가지고 14년째 강의를 매주 나가 수요일 날 10시 반 11시부터 12시 반까지 해가지고 지금 60대 들어온 분이 지금 80대 가까이 70대 80대가 90까지 들어요. 93살까지 제 학생이 있어요.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14년간 3개월마다 강의가 바뀌는데 그만두질 않아요. 계속 재밌다고 따라 들어오니까 14년째 들어서 지금 셋째 주엔 답사를 가요. 버스 한 대 빌려가지고. 그러니까 자기 아들보다 제가 더 잘해주는 거야. 자기 아들이 대학 교사하면 뭐해? 변호사하면 뭐해? 자기 데리고 여행을 안 다니는데. 한 달에 한 번씩 제가 모시고 어제 전화가 왔어요. 아까 말한 우리 제일 큰 단체 한국역사연구회 회장이 고대 교수인데 지난주 수요일 날 답사 갔는데 그 차에 오신 분이 온 지 얼마 안 돼 저보고 그래. 자기 사위가 그 고대 교수라고 누구냐고 그랬더니 그 역사연구회 회장이에요. 그 친구가 어제 전화 왔어요. 자기 집에 왔다 내 얘기 듣고선 강의 잘 듣고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 장인 좀 잘 모셔달라고. 바로 지역에서 문화는 그겁니다. 지역에 있는 탤런트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저는 제 관내니까 하고 또 제가 재밌고 또 나이 드신 분한테 역사를 또 재전공을 해주는 게 재밌으니까 이런 문화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탤런트를 가지고 해주는 그러니까 동네 지금 문화원들도 다 있을 거예요. 이게 문화원은 어떤 사람이 되느냐 이런 주민 이런 데 관심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 정치할 사람들 그다음에 구청장 도와준 사람들 정치꾼들이 다 앉아버렸어요. 이거 뺏어야 됩니다. 동작문화원이 사단법인으로 우리 돼 있고 딴 데 사단법인 같은데 주민자치에서 이거 뺏어야 돼요. 정치꾼은 못 앉도록 정치 관여하는 사람은 들어오지 못하고 지역 주민 중에서 선거를 뽑도록 뭐 이사해서 뽑는데 이것도 권한을 찾아야 돼. 여러분이 찾아야지 누가 찾을 거예요. 우리 동네 일을 우리가 하는데 누가 어쩔 거예요. 대통령이 뭐 법으로 막을 거예요? 그거 아닙니다. 근데 거기서 제가 이제 일을 많이 해줘요. 거기 향촌사 향토사 연구회라는 걸 의무적으로 다 만들게 돼서 연합회가 동작원 문화원 연합회에서 돈을 줘요. 몇 천만 원씩 연구비를 줘요. 연구하라고. 근데 그 아이디어가 없으니까 저한테만 이제 와서 물어요. 그래서 제가 뭘 했느냐? 구술조사를 했어요. 구술조사 이거 지금 다 하셔요. 주민 쪽에서 그건 정부 예산 받아서 해도 돼요. 지금 마을이 없어지고 나이 드신 사람이 돌아가시잖아요. 그럼 이 동네 역사를 얘기해 줄 사람이 없잖아요. 그리고 이분들의 구술조사를 통해서 이분들이 살았던 과거에 이 동네에서 40년 50년 살았던 이야기가
우리 후손들한테 그 동네 살았던 사람들한테 애양심을 심어주고 전통으로 내려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주장을 해서 노량진 살던 동장하던 사람 한 사람 했고 우리 흑수동에서 저 하숙 치던 88 먹은 할머니 한 번 했고 그다음에 거기 우리 상도동에 이화약국이라고 피부병 유명하죠. 그분 불러다 했고 다음에 이제 사양동 갈 거예요. 너무 재밌어요. 그 지역의 역사는 그 사람이 제일 잘 알아. 뭐 동장 구청장 몰라요. 구청장 지나가는 과객입니다. 4년 하다 가면 끝이야. 떨어지면 그다음 관심도 없어. 주민자치 찾아오지도 않아. 자기가 이제 되려면 오지만 그런 사람들을 믿을 수는 없어요. 지역 사람을 믿어요. 지역에 살았던 자기 선배들을 믿어야죠. 보니까 별별 좋은 역사가 다 나와. 그중에 딱 재밌는 거 하나만 제가 소개하겠어요. 이 그 상도동이 일본 사람들이 관사에 철도청 관사였어요. 용산이 가까우니까. 였는데 자기 집을 그 이화약국을 어떻게 가졌냐 얘기가 나오는데 그게 적산가옥이라는 게 나왔잖아요. 일본 사람이 살다 도망가니까 다 텅텅 비었잖아요. 그러니까 미군들이 이걸 나눠줘야 돼. 그래서 오류동으로 트럭을 몰고 가가지고 오류동에다 사람들 무조건 트럭에 타라 그랬대요. 그래서 지금 거기 상도터널 앞에다 세워놓고 아무 집이나 다 들어가라 그랬대요. 그러니까 우리 그때 사람만 해도 얼마나 순박해요. 못 들어가는 거야. 이 세상에 공짜로 준다 못 들어가는데 자기 아버지가 44년에 이화 약방을 했어요. 피부병 약방 그때 시작 44년에 그 집에 새 들어서 그 집이 비인 거야. 그 자기 아버지가 먼저 들어간 거야. 그래서 그 자기 집이 됐고 그게 이화 약국이 됐어요. 이 얘기를 누가 아냐 이거야. 상도동에 누가 이 얘기를 아냐 이거야. 아무도 모른다 이거야. 그다음에 6.25 때 폭탄이 터져가지고 동네 사람 많이 죽은 얘기, 그 별별 얘기, 저 동네에 가서 대방동 어디 쪽에 가서 애들하고 패싸움한 얘기, 소풍을 지금 낙성대 가서 한 얘기, 이게 소중하잖아요. 지금 사람들이 자꾸 바뀌고 이런데 이렇게 40년, 50년 산 사람들의 이야기를 책으로 만들어서 또는 홈페이지에 만들어서 띄워가지고 그거 들을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가 지금 우리가 우리 자식한테 얘기한다고 애들 들어요? 안 듣잖아요. 하지만 남이 얘기하면 들어요. 남 얘기는. 옛날부터 역지사지라고 자기 자식은 바꿔서 가르치라는 거예요. 바꿔서. 그래서 임금님도 자기 아들 자기가 안 가르쳐요. 자기가 안 가르쳐서 사부를 두고 그다음에 왕자는 궁궐에 안 둬요. 대감집으로 밖으로 내보내요. 밖에 나가 살아요. 대감집에 어느 대감한테 가서 그 대감집에서 키웁니다. 이제 세자만 이제 선생이 있고 뭐 따로 가르치고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술사 조사를 여러분들도 그 자치회 쪽에서 80 이상 뭐 되신 분 이런 분들을 지나가면 또 치매 걸리면 또 못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저는 이게 제 부전공이에요. 제가 그래서 성당에 가서 또 강의해요. 각 성당에 있는 그 신자들의 그 영성적인 거 살았던 삶들을 구술조사로 남겨라. 신부님도 5년마다 지나가면 끝이에요. 여기 주인은 신부님이 아니고 여기 신자인데. 근데 저도 성당 다니지만 신부님이 왕이야 거기서 완전히 뭐 신부님 한마디면 꼼짝을 못해. 신자들이 벌벌 떨고 이게 제대로 된 사회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거 하라고 이제 강조하고 있고 전 대학원 수업에 구술사 조사 방법론을 가르쳐요. 여러분들이 원하면 가서 이거 전문가가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중에서 열심히 하겠다는 사람 있으면 제가 가서 특강해 줄게요. 저한테 한 10시간 강의만 받으면 각자 이제 조사 다닐 수 있고 그다음에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것은 부산 해양박물관 관장이 주광현이라고 역사무소가 같이 만든 사람이에요. 관장 되니까 저보고 구술조사를 해달라 그래서 전국의 수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뭐 고성의 명태잡이 선장 그다음에 뭐 시흥에 무슨 염전하는 사람 뭐 영광의 굴비 말리는 사람 뭐 부산에 잠수하는 걸 뭐라고 잠수하는 아주머니 이런 분들 해녀 12명의 직업별로 해서 제가 지금 제 제자들 다니고 조사를 다니고 있어요. 너무 재밌어요. 그분들이 바로 민중들 아니에요? 바로 지역 주민이고 고성의 명태잡이 할 때는 이 거진읍이 고성읍보다 더 커졌다는 거예요. 전국 사람이 와서 하고 그 고기를 하나 잘 잡으면 그것 때문에 먹고 사는 사람들이 선장이 선주가 먹고 살고 그물 대주는 사람이 먹고 살고 온갖 낚시바늘 파는 사람 먹고 살고 식당 주인이 먹고 살고 온갖 산업이 형성되더라고. 좀 몰랐죠? 바로 거진의 그 역사가 구술조사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아파트가 없어지니까 없어지기 전에 의무적으로 국가에서 돈을 받아서 여기 살았던 사람들의 삶을 구술조사 기록으로 남기자. 그때는 국가 돈 내라 그래야 돼. 당연히. 이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의 돈을 받아야죠. 지금 계룡산 개발할 때 저도 참여했어요. 계룡산 개발할 때 군부대로 개발하니까 마을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거기 민속조사를 이제 들어가서 계룡산의 지명유래라는 조사를 제가 맡아서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어쨌든 그런 일을 찾으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명유래, 그 지역에 남아있는 지명유래. 그 다음에 뭐 지금 동작구에서 보면 또 사진으로 보는 백년사 동작구, 백년사 뭐 해달라 그래. 사진 자료가 중요한 거예요. 이걸 수집을 해야 돼요. 수집을. 그리고 이제 사업을 그 다음에 이게 잘 돼도 그 다음에 사업을 여러분이 개발해야 돼요. 개발해야 되니까 그때는 이제 이런 구술조사 사업, 지명유래 조사 사업, 뭐 사진 조사 사업 이런 것들을 이제 사업으로 만들어내면 좋지 않을까. 뭐 이 생각이 됩니다. 답변할 때마다 제가 하나씩 다 적어놓긴 적어놨는데 저도 답변에 빠지다 보니까 한쪽에 빠져서 잘 안 떠오르네요. 멸리제는 이제 그런 배경에서 멸리제가 나왔다. 그 다음에 조선시대는요, 이게 모순이에요. 조선시대를 뭐라 한마디로 해라 그러면 뭐라고 그러냐면 중앙집권적 양반 관료제라고 얘기를 해요. 중앙집권이란 말은 중앙집권이죠, 그대로. 양반 관료제란 말은 분권이에요. 분권이라고요. 권한을 나눠준 거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조선시대가 사실은 자치적인 시대라고 봐도 뭐 과언은 아닙니다. 그건 앞으로 이제 연구가 계속 이어져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규모의 차라 따라 있다. 그리고 저는 저는 지방 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답사 다니고 돌아다녀야 돼요. 이제 체질이 역마살이 이제 꼈지만, 그래서 어쨌든 그 답사 다닐 때 좌우명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필드가 선생이다. 현장이 선생이란 좌우명을 제가 가지고 있어요. 이걸 내가 답사 다니면서 저 조선일보의 조용원 살롱 보시는 분 있어요? 조선일보의 이규택 칼럼 대신 조용원 살롱이라고 월요일마다 나오는 게 있어요. 그 사람을 데리고 답사를 몇 번 갔더니 어느 날 조선일보에다가 필드가 선생이라고 자기 거 같이 쫙 뽑았더라고. 그리고 나한테 제가 먼저 썼네요 그러더라고요. 어쩔 수 없죠 뭐. 그러니까 현장이 선생입니다. 여러분들이 앉아서 뭐 외우고 공부하려 뭘 공부는 해야죠. 하지만 주민자치에 하는 분이라면 각 지역 주민들을 찾아가 만나면 거기서 답이 나와요. 거기서 답이 나와서 해법을 찾아갈 겁니다. 하여튼 뭐 저는 전통 시대라 뭐 요즘까지는 끌고 내려올 이제 힘은 없지만 어쨌든 제가 뭐 짧은 시간에 느낄 수 있었던 참 서말이 아니라 한 석섬도 넘어 주셨습니다. 우리 내일부터 한번 깨봅시다. 예.